포장마차에서 내 손으로 키운 아들, 그 결혼식장에 나타난 건 과거의 나를 무시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시장통 한복판, 포장마차를 열고 장사를 시작한 지 28년.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에도, 여름 장마가 들이치던 날에도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나갔습니다. 30살에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어린 아들 하나 등에 업고 오뎅 국물 한 냄비로 시작한 인생. 그렇게 밤마다 포장 접고 돌아오는 길, 무릎이 퉁퉁 붓고 허리 디스크가 터지기 직전이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이 인생이 서러웠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 내 아들 윤호가 있었으니까요. 다른 엄마들은 아파트 대출에 허덕일 때 나는 시장통에서 미나리며 두부며 떠리로 끌어다가 윤호 도시락을 쌌고, 윤호는 단 한 번도 학교를 거르지 않았고 결국엔 한의대까지 가서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남들은 집안 덕 보지만 전 엄마 덕 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난 포장마차 접을 때 웃으며 접었죠. 윤호가 졸업하던 해 난 1억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점포 겸 신혼집을 계약하려고 했어요. 윤호가 좋아한다던 여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명의 필라테스 강사라는 그 아이. 나는 기대했죠. 우리 집이 가진 건 돈은 없어도 진심은 있다는 걸 알아주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상견례 날 그 아이의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장마차, 사돈, 요즘 애들 벤츠 타고 40평 신혼집에서 시작해요. 겨우 점포 딸린 반지야. 우리 유리가 그런 데서 살 처지는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포장마차 가스통에 기대어 담배를 피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쓰디쓴 국물보다 더한 분노가 내 속에서 들끓고 있었죠. 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다고. 그깟 40평 신축 아파트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며 아들까지 흔들어 놓고 결국은 2달간 잠수. 아들은 그 사이에 선을 받고 그새 며느리 뱃속엔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하객들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리, 그리고 그녀의 엄마 백여사. 이제 와서 말하더군요. 사돈, 마음이 풀려서 왔어요. 이 결혼 우리가 양보할게요. 늦었어요. 이제 그 자리는 다른 아이 몫이거든요. 그날 그 두 여자를 문 밖으로 끌고 나와 시장통 주먹국자 손맛이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와서 웃기지도 않죠. 사람 무시하면 그 대가가 있다는 거, 그 여자들은 내 아들 결혼식장에서 뼈저리게 배웠을 겁니다. 윤호가 3살이던 겨울, 포장마차에 난로 하나 놓고 장사를 시작했다. 손님이 없으면 없던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나는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살고 싶었다. 엄마 없이도 아버지 없이도 이 아이는 절대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자마자 나에게 말했다. 엄마, 애들이 우리 집 가난하대. 시장에서 떡볶이 냄새 난다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아들 눈을 바라봤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윤호야, 시장 냄새는 말이야, 사람 냄새야. 그 냄새 나는 엄마 손으로 널 키운 거야.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말하는 애들이 모자란 거야. 아들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에서 급식 남기지 않는 걸로 칭찬까지 받았고 자라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 집은 왜 이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윤호가 말했다.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포장마차 같이 해도 되잖아. 우리 잘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거기서 울어버릴 뻔했다. 하지만 꼭 참았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공부해. 엄마는 냄비에 손 대인 만큼 너한테 미래를 남기고 싶어. 그렇게 윤호는 재수 끝에 한의대에 들어갔고 장학금 받고 등록금은 거의 안 들었고 나는 새벽 장사 끝나고 학교 앞에 밥 한 상자씩 싸다 줬다. 윤호는 내 자랑이었고 내 전부였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 눈부시게 생긴 여자였다. 인스타그램 속 사진처럼 비현실적인 얼굴. 엄마, 유리야. 필라테스 강사고 어릴 적부터 운동해서 자세도 좋고 사람도 참 좋아. 엄마도 꼭 마음에 드실 거야. 나는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그래, 유리야, 너 눈빛이 맑아서 좋다. 우리 집에선 예쁘다는 소리보다 눈빛 좋다는 말이 더 큰 칭찬이야. 그날 나는 내 손으로 쌈밥을 싸고 돼지갈비도 양념에 대접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면 가진 건 없어도 따뜻한 정 하나는 품고 가겠지 싶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아이 뒤에 누가 서 있었는지, 그 아이가 어떤 세계에서 살아왔는지를. 고급 한정식집. 윤호가 상견례 장소로 예약한 곳이었다. 조용한 룸안 생화장식이 멋스럽게 놓여 있었고, 난 윤호보다 20분 먼저 도착해 자리를 정리하고 앉아 있었다. 긴장 반, 설렘 반. 포장마차 접고 한 달 넘게 손에 물 안 묻히고 지낸 것도 다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였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다. 문이 열리더니 여자가 둘 들어왔다. 앞선 여자는 50대 초반쯤, 정장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아가씨는 화사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순간 나는 눈을 찌푸렸다. 뭔가 향이 너무 진했다. 달큰하고 자극적인 그 향은 시장통에서 술 취한 남정네들이 건네주던 꽃바구니 냄새와 닮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백여사님. 유리도 잘 왔네. 아유, 포장마차 사장님 맞으시죠? 우린 말만 들어도 입맛 따셨는데 오늘은 뭘 준비하셨대요? 첫 인사에서부터 느껴졌다. 말끝마다 밑에서 말을 건져 올리는 사람. 친절한 척하면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사람. 나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제 손만 말고 이 집이 알아서 차려주겠죠. 포장마차는 접은 지 좀 됐거든요. 그 말에 백여사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러더니 곧장 딸 자랑을 시작했다. 우리 유리가 말이에요. 학벌은 평범해도 애가 몸매도 얼굴도 타고났잖아요. 나는 말없이 물만 마셨다. 말끝마다 뼈를 숨긴다. 우리 딸이 아까운 건데 그래도 너희 집 줬다는 기조가 계속 흘렀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도 그 말들은 멈추지 않았다. 식사를 거의 끝내갈 무렵 결국 그 말이 나왔다. 그나저나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요즘은 다들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는 유리가 워낙 깔끔해서 40평대는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난 물컵을 내려놨다. 내 안에서 무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아, 저희는 상가주택을 계약했어요. 1층은 한의원으로 쓰고 2층은 신혼집. 생각보다 괜찮아요. 넓이보다 중요한 건 공간의 온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에 백여사는 잽싸게 웃음을 걷더니 이렇게 말했다. 포장마차 하시던 분이라 그런가 생각이 참 현실적이시네요. 근데 요즘 신부들 그 정도로 만족 안 해요. 유리 친구들은 다 벤츠 타고 강남 살아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자는 딸을 팔아서 더 나은 신분을 사려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내 아들은 지금 딱 그런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백여사가 신혼집 얘기를 꺼내는 순간 나는 그것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거래 조건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40평 아파트, 신축. 그 말들 하나하나에 실린 속뜻은 뻔했다. 딸을 줄 테니 집을 내놔라. 그리고 그 자리엔 내 아들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곧장 부드럽게 받아넘겼다. 아파트는 윤호가 직접 알아보게 하려고요. 저희가 상가주택을 계약한 건 장차 아이 낳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라서 둘이 살아가기엔 충분해요. 아니, 그건 사돈 기준이고요. 요즘 애들은 다르게 살아요. 유리가 워낙 깔끔하고 활동적이라 1층 한의원 위에선 불편해서 못 살 거예요. 층간소음이며 곰팡이며 신축 아파트가 요즘 기본이잖아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유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말이 끼어든 순간이었다. 엄마, 그만해.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거 없잖아. 순간 백여사의 눈이 유리 쪽으로 훅 돌아갔다. 눈빛이 싸늘했다. 하지만 유리는 고개를 숙이며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다. 하나는 유리도 뭔가 안 맞는다고 느끼고 있구나. 또 하나는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는 않겠구나. 윤호가 뒷문으로 들어왔다. 상견례가 시작된 지 4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일이 늦어졌다고 했지만 그 얼굴엔 긴장과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진료가 길어졌어요. 백여사는 그제야 한껏 꾸민 미소를 띄우며 손을 내밀었다. 아유, 얼굴이 한의원 선생님답게 생겼네요. 이제 보니 우리 유리보다 더 아까운 건 사돈 아드님이네. 그 소리에 유리가 고개를 휙 돌려 백여사를 흘깃 바라봤다. 말을 막은 건지 들은 채만 채인 건지 윤호는 그저 웃으며 앉았다. 나는 그 상황을 전부 지켜보면서 입안에 쓴물을 삼켰다. 그때 백여사가 대화를 다시 끌어갔다. 신혼집 얘기는 은지도 듣고 있어야 할 텐데 윤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신부들은 원룸이나 상가 건물에서 시작하는 거 좀 예민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윤호가 눈치를 살폈다. 유리 쪽을 한번, 나를 한번. 그리곤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유리랑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엄마가 준비해 주신 공간도 너무 감사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집이니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중립의 말이었지만 어쩌면 그건 백여사에게 명확한 거절을 못하겠다는 의미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때 유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왕이면 새 집에서 시작하면 좋긴 하죠. 그 말이 내 가슴을 콱 눌렀다.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당연한 기대의 말투였다. 고맙다는 말도 부담스럽다는 말도 없이 이왕이면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묵직한 압박.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아이의 속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 아이가 웃으며 밥을 먹는 순간에도 나는 그 웃음 뒤에 칼날을 보기 시작했다.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이미 단단히 틀어져 있었다. 윤호는 애써 중립을 지키려 했고 유리는 조용히 미묘한 말들을 던졌고 백여사는 기회를 노리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때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차는 뭘로 해주실 생각이세요? 차요? 요즘 신혼부부들 벤츠리스 많이 해요. 요즘엔 외제차 없으면 주차장에서도 무시당한다니까. 우리 유리는 워낙 눈에 띄는 스타일이잖아요. 차도 좀 맞춰줘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에 있던 젓가락이 흔들렸다. 테이블 위가 아닌 내 속에서 뭔가 덜컥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차를 맞춰줘야 한다. 신혼집은 40평 이상. 상가 위에선 못 산다. 그동안의 말들이 하나로 뭉쳐 내 안에서 이건 결혼이 아니라 계약이구나라는 결론을 만들어냈다. 백여사님, 저희 아들 포장마차 떡볶이 접시 날르며 컸습니다. 벤츠는커녕 자전거도 중고로 탔어요. 근데도 누구 하나 무시한 적 없고 그런 아이가 사람 무서운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 아이한테 지금 뭘 바라시는 겁니까? 백여사의 미소가 그제야 깨졌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노보다 경멸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세상 물정 너무 몰라요. 요즘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돈댁이 오히려 우리 딸한테 배워야 해요. 엄마 백여사님, 이건 저랑 우리가 정리할게요. 너무 깊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 윤호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 말에서 나는 또다시 낙담했다. 정리할게요. 그건 백여사에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유리의 기대를 거절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엄마 말을 잠깐 미뤄둔 것에 불과했다. 아들의 그 말은 나를 도운 게 아니었다. 그제서야 유리도 눈을 피했다. 하지만 나는 봤다. 그 아이 입가에 살짝 번진 그 미묘한 이겼다는 표정. 그날 상견례는 그 표정 하나로 끝이었다. 밥맛은 씹히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호야, 결혼은 말이지 살면서 누가 내 편인지 확인하는 일이야. 그게 안 보이면 결혼이 아니라 고생이다. 윤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말했다.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걸 못 보나 봐. 엄마, 미안해.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는 윤호가 전담했다. 나는 한 발 물러서 있었고 윤호는 내게 계속 말했었다. 엄마, 유리 요즘 스트레스 많대. 결혼식장 예약, 신혼여행지, 사진 촬영까지 전부 맡고 있거든. 엄마는 그냥 편히 계세요. 나중에 시간 맞춰서 한복만 맞추면 돼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낯설었다. 결혼식은 평생 한 번이라더니 그 준비는 도무지 가족이라는 단어 없이 흘러갔다. 게다가 어느 날 윤호가 아팠다. 과로였다. 한의원 환자 진료도 늘었고 결혼 준비까지 도맡은 탓이었다. 나는 죽을 끓여 유리네 집 앞으로 갔다.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아들이 걱정됐다. 배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어머, 어머님, 여기까지 오셨어요? 윤호 아프다더니 죽 좀 썼어. 따뜻할 때 먹으라고. 나는 죽통을 건넸다. 하지만 유리는 받지 않았다. 대신 뒷걸음질 치듯 말했다. 아, 지금 집 정리가 안 돼서 어머님 들어오시기엔. 그 순간 나는 집이 어지러워서 어른을 못 들인다는 말이 실은 들어오지 말라는 말로 들렸다. 결혼식 한 달 전 청첩장이 나왔다. 그런데 청첩장에는 우리 집 주소가 빠져 있었다. 아니, 우리 가족 이름 자체가 없었다. 신랑 측 연락처도 피로연 안내도 없었다. 결혼식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청첩장은 우리 가족이 손님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참았다. 그때까진.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사건은 터졌다. 윤호 핸드폰을 거실에 놓고 간 날이었다. 진료복 주머니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나는 무심코 그걸 열었다. 거기 문자가 하나 떠 있었다. 내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엄마 편들면 너랑 나 끝이다. 생각 잘해. 넌 날 선택한 거야. 그 여자 아니고. 나는 그대로 핸드폰을 내려놨다. 그 여자. 그 단어 하나가 내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나를 엄마라 부르던 그 입이, 내 앞에선 미소 짓던 그 얼굴이 그 여자라고 나를 말하고 있었다. 이 결혼 잘못된 거구나. 그날 밤 나는 윤호에게 말했다. 윤호야, 결혼 취소하자. 윤호는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뭐라고? 엄마, 지금 무슨... 그 아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널 이용하는 거다. 내가 안 보니까 내가 대신 본 거야. 타이프캐스트 말순 감정 확신 느림. 결혼식 날 나는 한복을 입지 않았다. 대신 정장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었다. 그날 나는 혼주가 아니라 참석자로 간다는 마음이었다. 이미 윤호에게도 말했다. 결혼을 막지 않겠다. 하지만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백여사와 유리는 로비에서 기자처럼 사진을 찍고 있었다. 우리 은지보다 예쁜 신부 봤어요. 사진 속에서도 아우라가 다르다니까. 나는 그냥 지나쳤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고운 핑크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어머님 맞으시죠?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아이의 얼굴. 어딘가 윤호를 꼭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아이.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그 아이는 내 손주였다. 지수는 울면서 말했다. 죄송해요. 저도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그 사람 저랑 아이를 숨긴 채 오늘 저 결혼해요. 지수와 윤호는 4년 전부터 동거했다.
임신했고 출산했다. 하지만 윤호는 결혼을 미뤘다. 어머니에게 당당히 말할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지수는 믿고 기다렸다. 아이 돌잔치도 병원비도 모든 걸 혼자 감당했다. 윤호는 그 사이 유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호가 너희를 숨겼다고. 어머님, 저 진짜 끝까지 기다렸어요. 근데요, 유리라는 여자가 저희 병원 근처로 왔어요. 윤호 옆에 바짝 붙어 다니고 저를 모른 척해요. 제가 애 안고 앞에 있어도 그냥 지나쳐요. 그제서야 모든 게 연결되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던 그 묘한 이질감. 윤호의 침묵, 유리의 미소, 백여사의 벤츠 요구까지. 이건 결혼이 아니라 은폐와 거래였다. 나는 결혼식장 로비에 있던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윤호 한의원 원장 어머니입니다. 지금 이 결혼 멈춰야 할 것 같네요. 그날 식장은 결혼식이 아니라 진실이 터져나오는 장례식 같았다. 그 진실을 껴안은 그 여자가 울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내 딸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지수가 내 아이였다는 걸 깨달았다. 결혼식장은 혼돈이었다. 하객들은 웅성이었고 신부 대기실은 얼어붙었으며 윤호는 멍한 얼굴로 웨딩홀 입구에 서 있었다. 그 옆엔 유리가 있었다. 그 아이는 왜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계산된 배신이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사돈, 결혼식 당일에 나타나서 이게 무슨 추태예요? 거짓말 치는 저 여자 대체 누구예요? 유부녀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말하는 저 여자는 내 손주 나은의 엄마야. 그리고 내 며느리야.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어야 할 사람이 침묵하는 동안 모든 진실은 나 혼자 떠안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건 너무 비겁한 일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윤호 너 입 다물 거면 이 결혼 난 반대다. 엄마,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말하면 지수는 상처받아. 유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상처는 지금까지 지수가 받았어. 윤호야, 너한테 엄마는 고작 결혼식 망친 사람이니 너 지금 엄마 버린 거야. 아닌 척하지 마. 넌 이미 선택했어. 그 순간이었다. 지수가 윤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해야 볼 수 있어요. 아이 앞에서 무릎 꿇는 엄마가 보여야 당신 눈에 우리가 들어옵니까? 나 이제 못해요. 이 결혼 그냥 하세요. 전 돌아갈게요. 그 말을 끝으로 지수는 아이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 모습은 망가진 것도 저버린 것도 아니었다. 차라리 당당했고 고요했다. 그리고 나도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윤호야, 이제부터 난 지수 편이야. 그날 나는 아들을 버렸다. 하지만 엄마로선 처음으로 누군가를 제대로 지켜냈다. 아니, 늦게라도 지켜낼 수 있었다. 결혼식은 파행으로 끝났다. 식장은 정리되지 않은 꽃장식과 남겨진 식권 그리고 사진 한 장 없이 흩어진 하객들로 마치 싸움이 벌어진 법정처럼 조용했다. 윤호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지수를 보내고 나를 따라오지도 유리를 붙잡지도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모든 선택을 내버린 채. 며칠 뒤 윤호는 한의원 진료를 멈췄다. 유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백여사 손에 이끌려 출국했다. 말도 없이. 그리고 그 후로도 윤호는 지수를 찾지 않았다. 지수를 만났을 때 그의 손등에 깊게 베인 상처가 있었어요. 그건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서 남긴 자국 같았어요. 나는 지수를 병원에 데려갔다. 아이가 약을 먹는 동안 나는 지수에게 물었다. 넌 다시 사랑할 수 있겠니? 엄마, 이젠 사랑 말고 살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윤호를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그 아이의 이름만 서류에 사인할 때만 간간히 입 밖에 올릴 뿐이었다. 그리고 지수와 아이는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
나는 가끔 찾아가 반찬을 나르고 아이는 내 무릎에 누워 잠들고 우리는 그렇게 정상은 아니지만 평화로운 가족이 되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아들을 버린 엄마라고. 하지만 전요. 딸 하나 제대로 다시 얻은 것 같아요. 윤호는 지금도 도시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병원 문을 열었는지도 모르고 누굴 만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겐 더는 중요하지 않다. 사랑은 용서도 필요하지만 경계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는 엄마로 다시 살아간다. 이야기가 끝난 뒤 그날 이후에 제 일상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아침이면 마당에서 김을 메고 아이 발소리에 잠을 깨고 지수는 늘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죠. 기적 같은 거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저 정말 오래 기다려서 조금 늦게 찾아온 가족이 하나 생겼을 뿐이에요. 요즘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 눈빛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있는 눈인지. 저는 알아요. 지수가 처음 저를 봤을 때 그 눈이었거든요. 그 아이.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손만 덜덜 떨었어요. 그 떨림이 저한텐 울음보다 더 크더라고요. 가끔은 자다가 일어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 그때 지수 손을 안 잡았다면 그럼 저는 또다시 혼자였겠죠. 윤호가 돌아왔어도 유리가 사과를 했어도 전 결국 혼자였을 겁니다. 그 애가 말하더군요. 저요, 어머니가 손을 잡아줄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 아이 손을 잡을 줄 저도 정말 몰랐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피가 더 진하잖아. 아들은 아들이지 않냐고. 근데요, 그 말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 시렸어요. 왜냐면요, 그 말은 결국 저 같은 사람은 누구한테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깨뜨리고 싶었어요. 피가 아니라 같이 울어준 사람이 가족이라고. 요즘은 아이가 제 손을 꽉 잡고 할머니 하며 웃어요. 그 웃음 볼 때마다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누가 묻더군요. 그게 그렇게 기쁘세요? 하고 전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 웃음 하나 보려고 난 평생 기다렸거든. 지금도 저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식한테, 부모한테, 누군가에게 가족이라고 불리고 싶어서 가만히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가족은 당신이 얼마나 참았느냐보다 당신 옆에 끝까지 남아준 사람에게서 생기는 겁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제 딸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세상 어떤 법보다 강한 마음으로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아이 손을 왜 잡았는지. 그건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살고 있던 예전의 저에게 손을 내민 거였다는 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